어느 늦은 밤 대학생 민철은 친구 동호와 함께 캠핑에서 돌아오던 중이었다. 그날은 비가 끊임없이 내려 캠핑 계획이 엉망이 되었고 둘은 실망한 채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시간이 늦어지면서 피로가 몰려왔고 동호는 잠시 쉬어갈 것을 제안했다. 민철과 동호는 고속도로를 달리다 한적한 휴게소를 발견하고 차를 세웠다. 인적이 드문 휴게소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다.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휴게소 안으로 들어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자정이 가까워오자 휴게소는 완전히 썰렁해졌고 그들 외에는 아무도 없는 듯 했다. 휴게소 구석에 있는 작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며 시간을 보내던 그때 이상한 느낌이 민철의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쾌한 기운이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휴게소 한 구석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둘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기로 했다. 울음소리는 휴게소의 남쪽 출구 쪽에서 더 뚜렷하게 들려왔다. 동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는 어린 소녀가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흠뻑 젖은 소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민철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당장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에 소녀에게 다가갔다. 괜찮니? 어디서 왔니? 민철이 물었다. 그러나 소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두 눈이 그들을 빤히 응시했다. 그 순간 민철은 섬뜩한 느낌에 뒤로 물러섰다. 소녀의 두 눈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마치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동호는 그 소녀가 더 이상 그곳에 없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민철아, 우리 그냥 가자. 동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민철은 다시 한번 소녀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했다. 그 순간 소녀가 조용히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먼 옛날부터 들려오는 소리처럼 이상하고 낯설었다. 돌아가지 마세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소녀가 말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해할 수 없는 경고에 민철은 어리둥절해졌지만 동호는 이미 겁에 질린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봐, 그냥 가자고. 동호가 다급히 말했다. 둘은 급히 휴게소를 나오며 차로 돌아왔다. 운전을 다시 시작하려 할 때쯤 민철의 마음속에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무시하며 운전대를 잡았다. 다만 소녀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둡고 캄캄한 고속도로를 다시 달리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민철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휴게소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든 것이다. 그들은 계속 운전했지만 이상하게도 같은 곳을 빙빙 도는 것 같았다. 길을 잘못 든 것일까? 아니면 아까 그 소녀의 말이 사실이었던 걸까? 민철은 동호에게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 화면은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고 있었다. 마치 그들이 있는 곳이 세상의 끝인 듯한 기분이 들며 서로를 보고 있었을 때였다. 그 순간 민철의 손목시계가 알 수 없는 노이즈와 함께 멈췄다. 그리고 그들의 차창 밖으로 흰 원피스를 입은 소녀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소녀는 휴게소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 그들을 향해 말을 걸었다.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길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소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응시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차가움과 연민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민철은 그제서야 소녀의 경고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즉시 차를 돌려 휴게소 방향으로 돌아갔다. 다시 도착한 휴게소는 어느새 활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했다. 둘은 서로의 의문을 묻지 않은 채 찾아온 안도감에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이후 민철과 동호는 고속도로를 탈 때마다 이상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곤 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도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다시는 그 길을 이용하지 않았다. 떠나가며 뒤돌아봤을 때 휴게소의 모퉁이에 서 있는 소녀의 모습은 그들만이 기억하는 비밀이 되었다. 그 이후로도 그곳을 지나간 운전자들은 종종 그 소녀를 목격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소녀가 하는 경고를 무시하고 지나쳤던 사람들은 갈 길을 잃고 끝없는 고속도로의 미로 속에 갇혀버리곤 했다. 이 이야기의 진실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세상이 아닌 것 같은 소녀의 경고는 여전히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공포로 남아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 2학년인 지민은 교내에서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한 건물에
동아리방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다. 평소 미신을 믿지 않는 성격이었던 지민은 그런 소문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늦은 밤에도 조용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열심히 사용할 계획이었다. 지민이 활동하는 클럽은 주로 야간에 만나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클럽방이 있는 건물의 정전으로 인해 조별 과제를 그곳에서 끝마쳐야 했다. 지민과 그의 동료들은 밤늦게까지 클럽방에서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날은 어김없이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문을 사정없이 두드렸다. 밤 11시가 넘어가면서 클럽원들은 하나둘씩 지쳐갔다. 결국 몇몇은 먼저 돌아갔고 지민을 포함한 4명만이 남아 과제를 끝내려 했었다. 그러다 누군가가 농담 삼아 이야기를 꺼냈다. 이 시간에 정말 유령이 나오면 어쩌지? 그저 웃어넘기려던 그 순간 갑자기 방 안에 전기가 나가며 암흑이 덮쳤다. 비명소리와 함께 휴대전화 조명을 겨우 켜보니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방 한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피아노가 희미하게 들릴 정도로 멜로디를 띠며 스스로 연주되고 있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가장 용감한 척했던 영수마저도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에 다가갔지만 조명을 비추자 피아노는 다시 조용해졌다. 방 안에 있는 모두가 바라보는 가운데 피아노의 건반은 자취 없이 닫혀 있었고 아무도 건드린 흔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피아노 벤치 아래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형체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학교에서 오래전 실종된 여학생의 귀신이라는 소문이었다. 그 소녀는 하얀 한복을 입고 창백한 얼굴로 그들을 응시하며 손을 뻗었다.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었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그 밤 이후 지민과 그의 클럽원들은 다시는 그 동아리방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때의 경험을 올렸고 다른 이들의 비슷한 경험들과 엮이며 그 건물은 더욱 유명한 공포의 장소가 되었다고 한다. 이상한 점은 그 후로도 종종 밤이면 그 피아노 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교내에서 민담처럼 전해 내려가며 학생들에게 여전히 잊지 못할 공포로 자리 잡고 있다. 아직도 그 동아리방을 사용하다가는 의문의 피아노 연주와 그 소녀의 또 다른 출연을 경험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갓 취직한 나는 홀로 서기를 해야겠다는 결심으로 대전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다. 저렴한 월세와 아담한 크기, 그리고 회사와의 적당한 거리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다. 이사한 첫날 밤 짐을 어느 정도 정리한 후 침대에 누웠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이라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아니란 걸 깨달았다. 벽을 긁는 듯한 규칙적인 소리였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날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더욱 뚜렷해졌다.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보기로 하고 벽과 천장을 두드려 보았으나 특별한 건 없어 보였다. 이 소리는 밤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났고 더 이상 무시하기 힘들어졌다. 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뿐이었다. 며칠 후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온 어느 날이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가까워진 것처럼 생생했다. 오싹한 기분에 잠이 깬 나는 방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벽 한 구석에 작은 균열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균열에서 희미하게 차가운 바람이 나오고 있었다.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이었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점점 더 많은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심야에 자꾸만 전등이 스스로 꺼지거나 켜졌고 물건들이 내가 두었던 자리에서 사라졌다 나타나곤 했다. 그리고 가끔씩 내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였다. 점점 더 불안해진 나는 이 원룸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던 중 이 건물의 지난 기록을 발견하게 되었다. 놀랍게도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는 이전엔 누군가가 실종됐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나와 비슷한 이상한 소리를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그 후에도 몇몇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글들이 있었다. 더 이상 혼자 있을 자신이 없어 친구들 몇 명을 초대해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그날 밤에도 여전히 그 소리가 들리자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상의했고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우리는 오컬트에 능통하다는 한 선생님을 모셔다 이곳을 조사하도록 했다. 그는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더니 균열 앞에서 멈춰 섰다. 여기가 문제의 근원지입니다. 라며 그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과거의 사건들로 인해 이곳에는 아직 떠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영혼은 혼자 있었던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은 몇 가지 의식과 정화를 통해 그 영혼을 보내줬고 이후로 그 소리는 멈췄다. 모든 것이 끝난 듯하였지만 가끔씩 나는 방에서 어떤 쓸쓸한 기운을 느끼곤 한다. 마치 무언가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면 문득 뒤를 돌아보지만 그때마다 방은 평온한 만큼 고요하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는 그날의 경험을 생각하며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듯한 신비한 감각에 잠겨들게 된다. 이후로 나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긴 했지만 그때의 경험은 여전히 내 가슴 속에 깊이 남아있다. 무언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환상이나 착각이 아님을 깨닫게 해준 그 원룸에서의 시간은 내게 있어 가장 오싹한 기억으로 남아있다.